지금 모로코 라바트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차별 대우에 유럽연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인은 30분 수색, 한국인은 단 3초 프리패스. 44년 지배국 프랑스의 최고위 임원이 속옷까지 털리며 굴욕을 당할 때 흙먼지 묻은 배낭을 맨 한국인은 자동 게이트를 통해 VIP처럼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건 명백한 외교적 차별입니다. 프랑스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모로코 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을 감쌌습니다. 한국인은 우리 가족이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미국 시민권자도 받지 못한 전 세계 유일의 초특급 대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프랑스 최전계 구조대 15명, 일본 재난팀 8명, 중국 적십자 20명,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이 43명의 선진국 엘리트들이 생매장된 아이. 12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데는 단 9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망친 영하 15도의 죽음의 산에 홀로 남아 기적을 만든 건 낡은 굴삭기 한 대를 몰고 온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18년 전 겨울 아틀라스 산맥 해발 2400m에 위치한 베르베르족 마을 타프라우트.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새벽 4시 23분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천 톤의 흙과 바위가 정면으로 강타한 곳은 마을의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져 80년이나 된 낡은 석조 건물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겨울방학 보충 수업을 위해 새벽부터 등교했던 12명의 아이들이 콘크리트 아래 그대로 생매장되었습니다. 촌장 하산과 마을 남자들이 뛰쳐나와 맨손으로 돌을 팠지만 수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의 맹추위, 콘크리트 틈새로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도로마저 눈에 파묻혀 중장비조차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4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하늘에서 대형 헬기 3대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긴급 구조대, 일본 국제협력기구 재난팀, 중국 적십자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 나라를 44년이나 지배했던 구종주국이었습니다. 촌장 하산은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최첨단 생명 탐지기가 가동됐고 잔해 속 8명의 뚜렷한 심장 박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아이들을 꺼낼 수 있다! 하지만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산 위쪽을 살피던 지질학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2차 산사태 경보입니다. 6여 시간 내 추가 붕괴 확률 70%.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랑스 팀장은 즉시 위성 전화를 걸더니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작업 중지! 즉시 장비 챙겨서 헬기로 철수해! 촌장 하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헬기로 달려가는 프랑스 팀장의 바짓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이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제발 장비라도 저 철근 자르는 기계라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파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팀장은 노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장비는 국가 자산이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일본 재난팀과 중국 적십자 역시 뒤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짐을 챙겨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촌장의 울부짖음과 어머니들의 절규를 뒤로한 채 3대의 헬기는 미련 없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마을에는 다시 죽음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무너진 콘크리트를 부여잡고 혼절했고 하산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들이 희망만 던져주고 도망쳐버린 끔찍한 현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산 아래쪽 벼랑 끝에서 거칠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란색 굴삭기 한 대가 미친 듯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끊기면 버킷으로 바위를 밀어내고 얼어붙은 벼랑 끝에서 궤도가 헛돌아도 악착같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무려 80km의 죽음의 눈길을 단숨에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마을 앞에 멈춰선 굴삭기 문이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동양인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인근 댐 건설 현장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36살의 한국 건설사 토목 엔지니어 이정수였습니다. 촌장 하산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죽는다고 다 도망갔어. 당신은 도대체 왜 온 거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이정수는 무너진 학교 잔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쓱 둘러보더니 굴삭기에서 철제 파이프들을 끌어내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다 꺼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당시 저는 모로코 중부 댐 건설 현장에 파견된 36살의 대한민국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80km나 떨어진 따뜻한 숙소에 있던 제가 왜 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무단으로 끌고 그 지옥 같은 눈길을 뚫고 올라갔을까요? 그날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속보 때문이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 타프라우트 마을 학교 붕괴, 12명의 아이들 생매장, 그리고 이어지는 절망적인 소식. 2차 산사태 위험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 구조대 전원 철수.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구조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저를 말렸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13년 전의 기억뿐이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 아버지는 그 끔찍한 콘크리트 잔해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철수를 입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잔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제 아버지는 기적처럼 살아서 제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기억 하나가 저를 토목 엔지니어로 만들었고 그날 새벽 저를 굴삭기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동료가 미쳤냐? 눈에 파묻혀 길도 없는 산을 어떻게 올라갈 거냐고 소리쳤을 때 저는 굴삭기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8시간 동안 얼어붙은 벼랑 끝을 궤도로 찍어 누르며 타프라우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촌장 하산 할아버지가 다가와 도망친 선진국들을 원망하며 제게 물었을 때 저는 굴삭기 버킷에 가득 실어 온 댐 건설용 철제 강관들을 바닥에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다 꺼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80년 된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석조 건물은 기둥부터 완전히 삭아 있었습니다. 지붕 역할을 하던 수십 톤의 콘크리트, 슬래브들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아슬아슬하게 겹쳐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돌을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지금 무작정 돌을 빼내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쏠려서 건물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아이들이 압사당합니다.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을 보는 순간 하중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어느 돌을 빼면 전체가 붕괴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이 섰습니다. 무턱대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수십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지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이른바 임시 지보공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컴퓨터도 도면을 그릴 종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촌장 하산이 제 절박한 눈빛을 읽고 사람들에게 아랍어로 소리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굴삭기로 가져온 굵은 철제 강관들을 잘라 삼각형 모양의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뚫듯 잔해 속으로 파고 들어가되 섬텀에 전진할 때마다 이 강관 지지대를 세워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제가 직접 가장 좁고 위험한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분진이 폐를 찌르고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날카로운 철근들을 피해가며 조금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관 지지대를 세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요동쳤습니다. 여진이었습니다. 제 위를 덮고 있던 수십 톤의 콘크리트 잔해들이 삐걱거리며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흙먼지를 쏟아냈습니다. 밖에서 하산 촌장과 어머니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도 끝이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첫 번째 지지대를 쐐기처럼 박아 넣어 세웠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엄청난 하중을 받으며 미세하게 휘어졌지만 이내 굳건하게 버텨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피말리는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잔해 속을 기어다니는 제 작업복은 이미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피부가 다 까져서 철근을 잡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잔해 가장 깊숙한 곳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지렛대로 밀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귓가에 들려온 소리,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랜턴을 비추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촌장 하산의 8살 난 손녀였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살았어. 아저씨가 꺼내줄게.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 좁은 터널을 빠져나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타프라우트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오열과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하산 촌장은 제 발밑에 엎드려 통곡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연신 축복을 외쳤습니다. 프랑스 최전개 구조대도 포기하고 도망친 지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잔해 아래에는 11명의 아이들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아이들의 한계치인 48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다시 잔해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52시간째에 3명을 추가로 구조했고 60시간째에는 10명까지 끌어냈습니다. 저는 72시간 동안 단 1분도 자지 못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구출되어 부모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삼풍백화점에서 살아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여 초인적인 힘이 났습니다. 60시간이 경과했을 때 10명을 구출했고 70시간째 11번째 아이를 무사히 밖으로 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마치 하늘이 보낸 구원자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아이는 단 1명, 10살 소년 아미르뿐이었습니다. 아미르는 무너진 학교 건물 구조상 가장 깊고 위험한 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임시 지보공의 한계 지점을 넘어서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랜턴을 켜고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위쪽 산등성이에서 거대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질학자가 경고했던 바로 그 2차 산사태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촌장 하산이 제 허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제발 나오세요. 하지만 저는 잔해 깊은 곳에서 아미르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안 움직여요. 살려주세요. 프랑스 구조대라면 여기서 매뉴얼을 핑계로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촌장의 손을 뿌리치고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구멍 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잔해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제 등 뒤로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가 절반쯤 막혔지만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흙을 파고 날카로운 철근들을 부러뜨리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미르, 내 목소리 들리니? 아저씨, 여기요. 가장 깊숙한 곳. 지지대조차 세울 수 없는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미르의 작은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는 탈진 상태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얼굴에 먼지를 닦아주자 아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불길한 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2차 산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땅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제 위를 덮고 있던 수백 톤의 잔해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하산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비명 섞인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굴삭기에서 가져온 마지막 강관 하나를 슬래브 밑으로 밀어넣고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아미르, 지금이야. 다리 빼. 소년이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다리를 빼냈습니다. 나왔다! 저는 아이의 허리를 움켜쥐고 잔해 밖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가 지렛대로 쓰던 강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갔고 수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미르를 바깥쪽으로 힘껏 밀쳐냈지만 제 몸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제 오른팔을 강타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슬래브가 제 오른팔을 그대로 짓누른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밖으로 밀려나간 아미르가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산 촌장과 마을 남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오른팔을 누르고 있는 슬래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살렸구나. 다행이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의 처절한 사투 끝에 저는 잔해 속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모로코 정부의 의료 헬기에 실려 수도 라바트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참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팔은 절단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른손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신 예전처럼 손을 쓸 수 없을 겁니다. 토목 엔지니어에게 오른손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수천 장의 도면을 직접 손으로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직업입니다. 펜조차 제대로 쥘 수 없게 된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 절망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도 당장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정수 씨, 고생 많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도면을 못 그리면 현장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본사로 돌아와 산재 처리받고 편하게 지내세요. 회사의 배려였지만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촌장 하산과 제가 잔해 속에서 끌어낸 12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수도 라바트까지 그 먼 길을 저를 보겠다고 달려온 겁니다. 목발을 짚은 아미르가 다가와 제 붕대 감긴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힘겹게 왼손을 들어 아미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때 아미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학교 다시 지어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가 지으면 다시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순간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타프라우트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80년 된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재. 애초에 아이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만을 위해 부실하게 지어진 껍데기. 프랑스 정부에 10년 넘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던 그 낡은 건물. 그 학교는 처음부터 무너지게 지어진 거였어. 그래서 아이들이 생매장당할 뻔했던 거야. 저는 제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펜을 쥘 수 없는 손. 하지만 제게는 아직 멀쩡한 왼손이 있었습니다. 촌장님, 제가 하산을 불렀습니다. 저 한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이 아이들 학교 다시 짓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학교로 말입니다. 그날로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냐며 펄쩍 뛰었고 아내 한소담은 수화기 너머로 오열했습니다. 여보, 팔도 다쳤는데 왜 거기서 고생을 사서 해? 당장 돌아와. 저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때부터 저는 처절한 재활에 돌입했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밥을 먹고 도면 그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 직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삐뚤한 선을 볼 때마다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며 도면을 수십 번씩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미르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기어코 왼손으로 첫 번째 설계 도면을 완성해냈습니다. 완벽한 직선은 아니었지만
수치만큼은 단 1밀리미터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타프라우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과 돌을 나르며 제가 직접 지은 첫 번째 학교가 완공되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촌장 하사는 제 손을 잡고 춤을 추었고 아미르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과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학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게 진짜 엔지니어지. 그렇게 1년, 3년, 5년이 흘렀습니다. 타프라우트 학교를 시작으로 저는 모로코 전역에 오지, 마을을 돌며 무너지지 않는 학교와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기만 되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아이들이 목숨을 잃던 마을에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놔주었고,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위험한 학교들은 모두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현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청년들에게 직접 건축 기술을 가르쳐주며 비용을 줄였습니다. 저의 굽어진 오른팔을 본 사람들은 저를 외팔의 건축가라 불렀습니다. 제가 지은 학교가 15개가 넘어가자 모로코 정부에서도 제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수많은 건물들 뒤에는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롭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제 가족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화면 너머로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딸 채원이가 물어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첫 도면을 완성했던 바로 그날, 아내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원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에도 모로코의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보, 채원이가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해. 유치원 친구들이 아빠 팔이 왜 그러냐고 놀렸대. 애가 매일 울어. 수화기 넘어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남 몰래 숨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남의 나라 아이들 학교 지어주겠다고 정작 내 딸에게는 상처만 주고 있구나.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건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짓는 그 학교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 우리 채원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을 믿어.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18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내가 짓는 이 건물들이 언젠가 채원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의 증거가 될 거야.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흘러 제가 지은 학교가 23개, 다리가 7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2023년 9월 8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지어 올린 18년간의 기록이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8일 밤 11시 11분, 모로코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아틀라스 산맥을 덮쳤습니다. 규모 6.8의 강진. 진원지는 제가 18년 전 산사태 속에서 아이들을 꺼냈던 바로 그 아틀라스 산맥 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진앙지에서 100km 떨어진 다른 상한 마을에서 다리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있던 순간 갑자기 땅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박살나고 벽이 갈라지며 엄청난 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비명과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흙벽돌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만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깔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는 참혹했습니다. 마라케시 구시까지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붕괴했고 상한 마을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망자 3,000명, 이재민 5만 명, 18년 전의 악몽이 수천 배로 커져서 돌아온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타프라우트, 내가 지은 학교들은. 저는 트럭에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끊어진 도로는 우회하고 바위가 길을 막으면 차를 버리고 뛰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왼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현지 청년들과 땀 흘리며 지어 올린 23개의 학교와 7개의 다리. 그것들이 만약 무너졌다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진앙지에서 불과 50km 떨어진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지은 집들은 모조리 평탄화되어 붉은 흙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거치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한가운데 제가 2014년에 지은 5번째 학교가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내진 구조가 강진을 완벽하게 견뎌낸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정수 아바, 아바가 지은 학교가 우리를 살렸어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길로 저는 23개의 학교와 7개의 다리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산맥을 누볐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축물 중 단 하나도, 정말 단 하나의 기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작은 금이 간 곳은 있었지만 구조적인 결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건물이 박살나고 도로가 끊긴 참혹한 현장에서 제가 지은 7개의 다리만이 고립된 마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제가 놓은 다리를 건너 이재민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18년 전 제 오른팔을 잃었던 타프라우트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장 높은 곳, 제가 처음으로 완공했던 그 학교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임시 텐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현관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촌장 하산이었습니다. 70대가 훌쩍 넘은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훤칠한 키의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두 위로 드러난 발목에는 18년 전 잔해에 깔렸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아미르였습니다. 10살의 꼬마는 어느새 28살의 유능한 청년이 되어 모로코 정부의 에너지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소식을 듣고 수도 라바트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하산 촌장이 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네가 18년 전에 지은 이 학교가 오늘 밤 우리 마을 사람 전체를 살렸다. 건물이 흔들릴 때 모두가 이 학교로 대피했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다. 아미르가 다가와 제 굽어진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는 18년 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저를 보았을 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바 18년 전에는 제 목숨을 구해주시더니 오늘은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네요. 아미르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바의 오른팔은 헛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왼손으로 수천 장의 도면을 그렸던 외로움, 펜을 쥘 수 없는 굽어진 오른팔을 볼 때마다 밀려왔던 좌절감, 딸 채원이의 얼굴을 화면으로만 봐야 했던 죄책감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지은 것들은 무너지지 않았어. 며칠 뒤 모로코 전역에 놀라운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팔의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24개의 학교, 강진 속 생존율 100%. 모로코 언론들은 연일 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주변의 프랑스식 건물들이 맥없이 주저앉은 것과 대비되며 제가 현지 자재와 내진 설계로 지어 올린 학교들은 기적의 학교로 불렸습니다. 지진 당일 23개의 학교 중 5곳이 수천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피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로코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상흔이채 가시기도 전에 수도 라바트의 정부 청사에서는 모로코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이 걸린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 18년 전 매뉴얼을 핑계로 아이들을 버리고 헬기를 타고 떠났던 바로 그 프랑스가 이번에는 수조 원의 돈다발을 들고 모로코의 사막을 삼키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모로코 수도 라바트의 국제공항에
프랑스의 국영에너지 기업 EDF의 전용기가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수석 부사장 필리프 드 라크루아. 그는 고급 와인을 즐기며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모로코는 44년 동안 우리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인프라의 기초도 우리가 깔았죠.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 차지일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사하라, 사막 외곽 와르자자트에 건설될 세계 최대 집광형 태양광 발전소, 누르 프로젝트 3단계 확장 사업이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을 모아 무려 2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에너지 대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고 유가는 배럴당 $150 가능성까지 반영하며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돈을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거점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는 3조 원과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고 뛰어들었고 중국의 거대 국영기업은 1대1로를 앞세워 세계 최저가 시공을 장담하며 압박했습니다. 각국의 로비전은 치열했습니다. 그 틈새에 한국의 컨소시엄도 있었습니다.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에너지가 연합한 드림팀이었지만 냉정하게 말해 자금 규모나 외교적 압박에서는 프랑스와 중국에 밀리는 언더독이었습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EDF 5조 원 패키지 제안, 수주 유력. 필리프는 라바트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일본과 중국의 제안서를 비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자본과 역사적 유대입니다. 5조 원의 장기저리 차관과 유럽 전력망 연결까지 제안했는데 어느 나라가 이걸 거절하겠습니까? 며칠 뒤 누르 3단계 파트너 선정을 위한 장관급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필리프는 공사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마라케시 메나라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1등석에서 내렸습니다. 프랑스 여권이면 당연히 VIP 대접을 받을 것이라 삐더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보안 검색대에 선 순간 상황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검색대 직원은 그의 프랑스 여권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방을 모두 여십시오.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프랑스 EDF의 수석 부사장 필리프 드 라크루아입니다. 이 공항을 설계한 것도 우리 프랑스인데 나를 수색하겠다고요? 필리프가 고함을 질렀지만 직원은 싸늘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짐 전부 풀어서 검사하세요. 30분 걸립니다. 필리프와 그의 비서진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방을 열고 속옷까지 뒤적이는 굴욕을 맞아야 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필리프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4년간 이 나라를 지배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줄에서였습니다. 필리프가 분노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흙이 묻은 낡은 등산복 차림의 동양인 청년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커다란 배낭을 맨 누가 봐도 가난한 배낭 여행객이었습니다. 필리프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꼴로 이 까다로운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청년이 주머니에서 짙은 녹색 여권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무뚝뚝하게 필리프를 신문하던 바로 그 심사관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심사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믿을 수 없게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며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레! 마르하바! 형제여! 한국인 환영합니다. 형제여! 심사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검사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심사는 단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주며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필리프와 프랑스 임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저 남자는 그냥 통과시키는 거지? 우리한테는 30분이나 모욕을 주어놓고 왜 한국인한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야?
필리프가 통제선을 넘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외교적 차별이다. 따져 묻는 그를 향해 심사관은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5조 원을 들고 비즈니스를 하러 왔지만 한국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요. 필리프가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가족 8,000km나 떨어진 나라가 무슨 가족이라는 거요? 심사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8년 전 아틀라스 산맥에서 한쪽 팔을 잃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지은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필리프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해 그 한국인 엔지니어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뜬 충격적인 진실 앞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 강진 당시 피해 통계 보고서. 프랑스 식민지 시절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하게 지어졌던 건축물들의 붕괴율은 37%. 반면 한쪽 팔이 없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18년 동안 지어 올린 23개의 학교 붕괴율은 0%. 프랑스는 37%가 무너졌는데 저 외팔의 한국인이 지은 건물은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필리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8년 전 산사태 당시 본부 지침이라며 매뉴얼을 들이밀고 헬기로 도망쳤던 구조대가 바로 프랑스 최정예 구조대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 구조대가 버리고 떠난 지옥에 한국인 한 명이 홀로 남아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왜 한국인은 남았습니까? 필리프가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게 진짜 엔지니어라고요. 순간 필리프의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수조 원의 돈다발과 프랑스라는 강대국의 이름표가 18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쌓아 올린 저 한 사람의 거대한 신뢰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라바트 왕궁 옆 정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 최종 회의. 회의장에 들어선 필리프의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모로코 에너지부 장관 옆에 18년 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한국인의 잃어버린 오른팔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소년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라바트 왕궁 정부 청사 장관급 회의실. 대리석 테이블 양쪽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의 대표단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모로코의 핵심 강요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외교부, 재무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 수조 원짜리 누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을 쥔 에너지부 장관 파티마 벤누르. 하지만 정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프랑스 수석 부사장 필리프 드 라크루아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은 파티마 장관의 오른쪽에 앉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에 예리한 눈빛,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28살의 청년. 모로코 정부 내에서 가장 떠오르는 엘리트이자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최연소 에너지부 차관 아미르 벤 유세프였습니다. 필리프는 어젯밤 호텔에서 밤새워 조사했던 자료를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자가 바로 18년 전 아틀라스 산맥 산사태에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오른팔을 희생하며 구해냈다는 그 10살짜리 꼬마. 필리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미르의 바지단 아래로 살짝 드러난 발목에는 18년 전수 톤짜리 콘크리트 슬래브에 깔렸던 끔찍한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절뚝거리는 그의 걸음걸이는 그날의 72시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미르는 어떻게 18년 만에 모로코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차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10살 때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구출된 후 6개월간의 혹독한 재활 치료를 견뎌낸 소녀는 11살이 되던 해 이정수가 타프라우트 마을에 처음으로 지어준 무너지지 않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저씨가 지은 학교야. 절대 안 무너져. 아미르는 매일 아침 학교 벽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정수가 땀 흘려 지은 교실에서 아미르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15살에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본 이정수가
사비를 털어 카사블랑카의 명문 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냈고 아미르는 18살의 전액 장학생으로 프랑스 최고 명문 공과대학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미르가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프랑스 심장부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착취하고 버리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22살에 모로코로 돌아오자마자 에너지부에 입부하며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를 더 이상 외국에 종속시키지 않겠다. 그의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직한 성품은 곧장 모로코 국왕의 눈에 띄었고 불과 28살의 나이에 에너지부 차관이라는 파격적인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조국의 미래가 걸린 수조 원짜리 태양광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결정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두 번째 순서였지만 회의 전날 밤 아미르 차관이 직권으로 한국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프랑스 EDF의 필리프는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는 44년간 역사적 유대를 공유해온 형제 국가입니다. 저희는 5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금력, 장기 차관, 그리고 완공된 태양광 전력을 유럽 전력망과 직접 연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필리프는 스크린에 화려한 청사진을 띄우며 자신만만하게 장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제안. 몇몇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필리프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마루베니 상사였습니다. 그들은 3조 원의 투자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세우며 정밀한 기술력을 어필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선 중국 거대 국영기업은 특유의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세계 최저가로 가장 빠르게 완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한국 컨소시엄의 발표자가 긴장한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에너지 연합팀은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부했지만 프랑스가 부른 5조 원이나 중국의 최저가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는 진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설명했지만 회의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장관들의 비공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5조 원의 차관에 유럽 전력망 연결까지 약속한 프랑스 제안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면 중국의 최저가 입찰이 매력적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토론은 프랑스와 중국의 파전으로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리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샴페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18년 전의 감상적인 연공담 따위가 수조 원의 비즈니스를 뒤집을 수는 없지. 그때였습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미르 차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국왕의 최측근이자 에너지 정책의 실무 총괄자인 그의 입술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을, 특히 프랑스 대표단의 필리프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합리성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18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의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18년 전 겨울, 아틀라스 산맥의 타프라우트 마을에 100년 만의 폭설과 거대한 산사태가 덮쳤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학교가 무너졌고 12명의 아이들이 콘크리트 잔해 아래 생매장되었습니다. 아미르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때 프랑스 긴급 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그들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2차 산사태가 위험하다며 매뉴얼을 핑계로 가장 먼저 헬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잔해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미르의 시선이 벼락처럼 필리프에게 꽂혔습니다. 필리프는 꿀먹은 번거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일본 재난팀도 중국 적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구조대원의 목숨값이 산골 아이들 12명의 목숨값보다 비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아미르가 테이블을 짚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섞여 나왔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영하 15도의 지옥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낡은 굴삭기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장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은 숨을 죽인 채 아미르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맨손으로 철근을 꺾어가며 아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이를 꺼내던 순간 무너져 내리는 수톤짜리 콘크리트 슬래브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미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붉어진 눈시울에 고인 눈물이 조명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한국인은 자신의 엔지니어 생명인 오른팔 신경을 잃고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18년 전 그 잔해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나온 10살짜리 꼬마가 바로 저입니다.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낮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미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른팔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그는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왼손으로 6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려가며 도면 그리는 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타프라우트를 시작으로 모로코 전역에 23개의 학교와 7개의 다리를 지었습니다. 아미르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가을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의 대지진 통계 보고서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며 장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프랑스가 44년 동안 지배하며 지어놓은 건물들 중 무려 37%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팔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현지 자재로 지은 23개의 학교와 7개의 다리는 단 한 채도, 단 하나의 기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미르의 사자후가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필리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숫자입니다. 프랑스는 오늘 우리에게 5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8년 전 우리 아이들이 잔해에 갇혀 절규할 때 그들은 본부 지침이라는 휴지 조각을 흔들며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미르가 자리에서 벗어나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빌리면 되고 이자는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익을 쫓아 도망가는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심장인 에너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팔을 잃으면서까지 남의 나라 아이를 구하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지어 올린 나라. 우리는 그 신뢰에 조국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아미르가 파티마 에너지부 장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에너지부 차관으로서 누르 프로젝트 3단계의 우선 협상권자로 한국 컨소시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연설에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파티마 장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미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부 장관이 헛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말없이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파티마 장관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을 누르 프로젝트 3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완벽하고도 충격적인 결과. 필리프 드 라크루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조 원의 자본력도 44년 식민 지배의 역사적 오만함도 한쪽 팔을 희생하며 쌓아 올린 18년의 진심 앞에서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필리프를 향해 아미르가 다가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드 라크루아 부사장님,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필리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서들을 이끌고 황급히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회의 일정이 끝나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아미르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바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덤덤하고도 따뜻한 한국어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아미르, 웬일이야 늦은 시간에. 아미르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바, 제가 오늘 세상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모로코 중남부 사막 외곽의 24번째 학교 건설 현장.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의 백열등 아래 이정수는 여전히 왼손에 연필을 쥐고 설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왼손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미르였습니다. 아미르야. 늦은 시간에. 이정수가 반갑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바, 제가 오늘 세상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이정수는 연필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빚을 갚다니 무슨 소리야? 아미르가 벅찬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끝난 누르 프로젝트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 모로코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아바. 이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르 프로젝트라면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사하라 사막의 세계 최대 태양광 사업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이 오가고 프랑스, 일본,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인다는 그 거대한 국책 사업. 그래, 잘 됐네. 한국 기업들이 기술이 좋지. 그런데 네가 빚을 갚았다니 그게 무슨... 이정수의 말에 아미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가 5조 원을 불렀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고요. 우리 장관들은 모두 프랑스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돈과 외교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아미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18년 전 매뉴얼을 핑계로 도망친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심장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바가 자기 오른팔 신경을 잃어가며 저를 구해주고 18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왼손으로 지어 올린 23개의 학교와 7개의 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대지진 때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통계 보고서도 보여줬고요. 이정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18년의 세월이 수조 원의 국책 사업 한가운데서 조국의 이름표를 달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바가 지은 건 콘크리트 학교가 아닙니다. 18년 동안 우리 모로코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뢰를 지어 올린 겁니다. 아바 덕분에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정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굽어버린 오른팔을 왼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18년 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던 고통, 왼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수천 번 연필을 꺾었던 좌절감, 그리고 아빠를 낯설어하며 울던 어린 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헛되지 않았구나. 내 오른팔이, 내 18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이정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미르.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정수는 곧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내 한소담과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된 딸 채원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 모의고사 수학 1등 맞았어. 채원이가 해맑게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이정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화면 속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담아, 채원아,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아서. 모로코 정부에서 내가 지은 24번째 학교가 완공되면 나한테 명예시민증을 주겠대. 이정수는 차마 누르 프로젝트니 수조 원의 사업이니 하는 거창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채원이도 엄마를 따라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오는 거야?
나 수능 볼 때는 아빠가 옆에 있어 주는 거지? 그럼 아빠가 18년 동안 못 해준 거 앞으로 평생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며칠 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모로코, 프랑스 5조 원 제안 거절하고 한국 선택. 그 이면에는 18년 전의 감동적인 영웅담이 있었다. AP통신,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누르 3단계, 한국 컨소시엄의 만장일치, 우선 협상권 부여, 자본주의 논리를 무너뜨린 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기적,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8년 전 아틀라스 산사태 당시 우리 구조대도 매뉴얼을 따르며 철수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 믿었지만 한국인은 남았다. 오늘날 수조 원의 비즈니스를 잃은 것은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의 대가인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더욱 뼈아픈 사설을 실었습니다. 44년간 모로코를 지배했던 우리의 오만함은 작년 강진 당시 37%의 붕괴율이라는 참혹한 유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외팔의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0%의 붕괴율. 오늘 우리에게 진짜 강대국의 자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정수의 이름은 단숨에 대한민국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그는 모든 취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엔지니어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영웅 취급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정수는 묵묵히 24번째 학교 건설 현장에서 마지막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마라케시 메나라 공항,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이정수에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8년 만에 모로코 땅을 밟은 아내 한소담과 딸 채원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이정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와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바! 채원이가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이정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이정수는 부자연스럽게 굽어버린 오른팔 대신 튼튼한 왼팔로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채원이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정수의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흉터로 뒤덮이고 뼈가 굽어버린 영광의 상처. 아빠 이거 많이 아팠어? 이정수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훈장이거든. 다음 날 이정수 가족은 18년 전 기적이 시작되었던 타프라우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촌장 하산과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정수 가족을 환영하기 위해 늘어서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정수 아바 그리고 그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하산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채원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수의 딸이구나. 네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18년 전에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다. 네 아빠는 우리의 은인이자 가장 위대한 형제란다. 마을 사람들은 채원이와 아내의 볼을 비비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채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한글로 무너지지 않는 학교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 관용차 한 대가 학교 앞 운동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미르 차관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이정수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채원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채원이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아미르입니다. 아미르가 바지단을 살짝 걷어올리며 자신의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채원아, 네 아빠가 이 흉터에서 내 생명을 끌어내셨어. 그리고 오른팔 신경을 잃으셨지. 나는 어릴 때 네 아빠의 그 팔이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단다. 아미르가 이정수의 굽어진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내 아빠의 잃어버린 오른팔은 이 무너지지 않는 학교들 안에, 튼튼한 다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 모로코 국민들의 심장 속에 가장 강인한 힘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말이야.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를 둔 거야.
채원이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 한소담도 이정수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알겠어. 아빠가 나랑 엄마를 두고 이렇게 먼 곳에서 18년이나 있었는지, 아빠가 왜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인지, 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정수는 왼손으로 아내와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시선으로 자신이 지은 무너지지 않는 학교와 환하게 웃고 있는 타프라우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5조 원도, 일본의 첨단 기술도, 중국의 물량 공세도 해내지 못한 일. 18년 전 죽음의 산에서 헬기를 타지 않고 홀로 남았던 한 엔지니어의 무식할 만큼 고집스러운 진심이 결국 사하라, 사막의 태양을 넘어 두 나라의 영원한 신뢰라는 가장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정수는 모로코에서의 18년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의 붉은 모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가장 찬란해야 할 30대와 40대를 바친 땅, 오른팔의 신경을 내어주고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지켜봐야 했던 그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가 두고 온 24개의 학교와 7개의 다리는 2023년의 대지진 속에서도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켜내며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굽어진 오른팔이 만들어낸 신뢰는 프랑스의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력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하라 사막에 태양을 안겨주었습니다. 누르 3단계가 공식 체결되던 날, 파티마 벤누르 모로코 에너지부 장관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8년 전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피를 흘리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준 유일한 형제입니다. 모로코의 에너지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짓는 진짜 파트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정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은 모로코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현지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어디를 가든 VIP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조 원의 외교력이나 첨단 무기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강대국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타프라우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18년 전 이정수가 왼손으로 처음 그려지어 올린 첫 번째 학교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현판에는 여전히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학교, 대한민국의 형제, 정수 아바가 짓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의 5조 원을 단칼에 거절하게 만든 한 외팔의 한국인 엔지니어 이정수 씨의 18년 추적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규모 6.8의 대지진, 37%에 달하는 프랑스 건축물의 붕괴율, 그리고 이정수 씨가 지은 23개 학교의 붕괴율 0%. 이 세 가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프랑스의 수석 부사장이 5조 원의 돈다발을 들고 와 오만하게 웃음 지을 때 모로코의 최연소 차관은 18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의 굽어진 오른팔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18년의 긴 침묵, 가족과 떨어져 피눈물을 흘리며 왼손으로 도면을 그려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 그럼에도 이정수 씨는 묵묵히,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매뉴얼을 핑계로 도망친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함께 흙더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보 같을 만큼 정직한 진심이 수조 원의 자본을 이기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로코 차관이 프랑스 대표단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국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계산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타국의 오지에서 묵묵히 땀 흘린 이정수 씨와 수많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을 위해 댓글에 한국 최고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심이 옳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